에, 교사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은 기초학력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어떤 내용의 법인가를 선생님들 금방 짐작할 수 있으시지요? 이것이 지난 9월 24일 날 제정돼서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6개월 후라는 것이 명년 9월 여기 잘못 써졌습니다. 3월 25일 시행된다. 그러니까 명년 신학기 붙어서 시행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기초학력이란 뭘 말하냐? 그 법에 보니까 이 기초학력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니까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여 지도한다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내가 이 법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모든 어린이의 기초학력만은 보장하자. 요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나는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유치원이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 대학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편견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겨놓고,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에다가 맡겨놓고 교육부에서는 이런 반구를 안 하는 것 같이 나는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초학력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가 그것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 요지가 이랬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학력, 적어도 이것만은 지적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는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은 보장해야 된다. 물론 그 이상은 제한이 없지만은 최소한적 이것만은 하는 거.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이며 공통 필수의 내용의 학습만은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기초학력보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학력. 그 이상 더 높은 학력을 얼마든지 좋다 이것이죠. 그러나 최소한인데. 그래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에게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서 지도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하는 지도자를 별도로 또 채용해서 또 지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수업에 의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기초학력 미달자는 또 지도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 될란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거 나는 이 법의 미흡점을 그렇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 법이 하여튼 기초학력을 하나의 어린이 학생도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기초학력을 꼭 보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기초 미달 학생을 선정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초학력 미달자를 지도한다 이런 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법이라고 한다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의 기초학력만은 계속적으로 365일 계속적으로 어느 시간에도 기초학력이 미달되도록 학습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쓴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쓰지 않느냐 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여 지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또 그러는 동안에 또 만들어지는 또 기초학력은 또 계속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생기면은 그때 계속해서 지도한다. 아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요. 나 학력을 대단히 좋은 법인데 읽어보고 뭔가 조금 아쉽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조금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실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별도 학급이 있죠. 뭐 특수학급이라 그런가요? 그 특수학습이 있어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학급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그 학급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급에는 이른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 학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우리의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갈고 다듬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학교에서는 AB 양군으로 분열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만들 때는 그리고 70년 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갈고 다듬어진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고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 갖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기초학력 보장을 하려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수업을 하려면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아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체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바둑의 정석을 다 아는 기사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의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그 분열된 것이 고정화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째서 그것이 7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한 강의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행 수업의 문제점, 그야말로 전형적인 A군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군 중심. 그것도 추상적인 어휘에 의한 일방적인 설명 중심 수업이 많다. 특히 구상적 사고형의 이른바 비군이 된 애기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수업으로 되기 쉬워 결국은 이 이른바 비군 어린이들은 사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 어린이들은 매 시간 사고력을 기르고 전이가 높은 지식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탐구력을 기르고 이 세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능력을 통틀어서 사고력이라고 한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 능력이 길러지고 있는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길러지고 있는가?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류의 방법으로 A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얘기입니다만 저에게 어느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당신은 소인수 학급에서 수업 기술을 연구한 전문가로 들었다. 우리 학교가 소인수 학급을 가지고 있다. 와서 수업을 1시간 시범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고 승낙을 하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인수 학급 인원수가 몇 명인가 내가 수업하는 4학년 소인수 학급이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저는 그 시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것이 제 말하자면 강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강의를 요청하는 학교에 가면 먼저 내가 강의할 그 수업의 기술 방법대로 수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을 겸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강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할 때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른바 A군과 B군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야 그들에 맞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담임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국어와 수학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이렇게 세 수준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좌석표를 그려가지고 그 좌석표에다가 하자면 그 학력 수준을 적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가 동시에 저는 그것에 대한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가령 그래서 이것이 그것입니다. 좌석표로 본 성적 분포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반 좌석표 그리고 책상 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운동장이고 복도고 그 다음에 여가 교사용 책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학급에서는 상위 13명 중위 7명 하가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28명 학급인데 이렇게 좌석되어 있고 이렇게 다 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요 표 상중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수업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또 제가 이러한 그 좌석표에서 선생님들이 적어준 상중하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봤는데 또 15학급 321명 그것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이랬습니다. 상위 35%, 중위 36%, 하가 29%,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5명 학급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상중하를 내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5명의 극소인수 학급에서 2대 1로 분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상, 중, 하로 국어와 수학의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때 이런 분포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도 이런 분포가 나왔었죠. 여기가 있구나. 아까 여기서도 상중하가 이런 분포가 됐었죠. 근데 여기는 5명 학급에서는 40, 40, 20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5명 학급이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제대로 모든 어린이들이 학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1대1로 가르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것 같는데 실상 거의 같습니다. 상중하가 2대1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학급이나 많은 학급이나 결국 상중하의 분포 비율이 거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방법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수업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결과도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5명 학급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한다. 인원수가 20명, 30명인 학급과 똑같은 방법으로 5명 있는 학급에서도 수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잘 따라오는 이른바 상 수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잘 배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인원수가 20명인 학급에서나 인원수가 5명인 학급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똑같다고 말입니다. 방법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방법 가르치냐? A군, 이른바 우수한 어린이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그놈들 자연스럽게 그놈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따라오지 못한 이른바 B군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B군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그래서 이 5명인 학급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브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8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8년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력 수준 상중하로 나누어서 분포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것이요. 400명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3학년 때 상중하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분포를 다 3학년 때 분포를 보고 3학년 때 결국은 1등급에 있었던 어린이들이 8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말하자면은 몇 등급에 있는가 그것을 조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 3학년 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물론 어린이들이 모르게 부름이 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8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등급에 있었던 어린이들은 100%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2등급 어린이들도 100% 그대로 고등학교로 갔을 때 다른 고등학교보다 갔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학력을 전부 다 비교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1등급에 있었던 놈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있었다. 그때 연구 대상이 400명인데 100명 1등급 100명, 2등급 100명, 3등급, 4등급 각각 100명씩 해가지고 8년 후에 보니까 1등급, 2등급은 100명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은요 약 10% 정도가 4등급에서 3등급이 되고 3등급이 4등급이 되고 약 10% 어린이들만 조금 변했더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찌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뭐 어쩌겠습니까? 학교도 다르고 다 그 과도 다르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그대로 거의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음은 말해놨습니다.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가르치는 방법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잘 따라온 애기들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뒤떨어지기 쉬운 어린이들, 이 지적 순발력이 아까 우수한 애기들만 조금 못하는 그런 능력의 차가 있겠죠. 그 애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다 잘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수업을 해보더라도요, 우수한 애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하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다 잘 배운다. 우수한 애기들은 이 방법으로 가르쳐도 저 방법으로 가르쳐도 잘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비군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만 잘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겠습니까?
결국은 이른바 그 비군 어린이들, 그 애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들이 잘 배우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뻔하니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잘 따라온 애기들, 우수한 애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수한 애기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매우 쉽다고 말이에요. 이게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쓴 글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학급을 가서 수업 참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그 공부하지 않고 있는 애기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학습을 할 수 없도록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잘 따라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어린이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그 애들이 이른바 내가 하는 말로 A군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A군들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잘해서 공부를 잘하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에 의해서 그놈들은 공부하고 있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그들만 잘 배우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못 배운다. 그래서 결국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A, B 양군이 모두가 다 잘 배우는 그런 수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 기술을 우리 선생님들이 습득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른바 비군을 낳지 않는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업에 의하여 만들어낸 전형적인 저항력 아들 뉴턴, 파브르, 에디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제가 이 문헌에서 봤습니다. 기시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니까 그 2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항력아라고. 아주 전형적인 저항력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잘 따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는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니 물리학자가 되고 곤충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이론 물리학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세기에 아주 우수한 수재 아니겠어요? 천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잘 따라온 애기들, 선생님들한테 잘 따라온 애기들만, 그때 선생님들도 뉴턴 시대 그때 선생님들도 그들이 잘 따라온 애기들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뉴턴은 그 방법으로는 잘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저항력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저항력아가 아니고 천재들인데 이 천재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저항력아들의 예를 생각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쩌겠어요? 이론과 기술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발달돼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관도 애정도 풍부하고 다 이론도 풍부합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외람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좋은데 자기류로 가르친다면 기술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만 보완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이런데 참 좀 눈을 뜨고 전국에 있는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도록 시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할 것인데 결국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어린이들만 선정해서 그놈들 별도로 영입한 선생님한테 가르쳐라고 또 이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부진화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이쪽에서는 만들어진 부진화들도 지도한다고 지도하고 근데 그 부진화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밖에서 이제 모셔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얘들한테 맞는 수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퇴임하기 전에 뭔 교육을 했겠습니까? 또는 발령받기 전에 있는 교대생들이 지금 그 애들한테 딱 맞는 수업의 방법,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가려가지고 그놈들을 새로 지도한다 그래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국에 있는 수업 기술의 전문가를 전부 다 찾아서 연수원에다가 배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술을 지도하도록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교사론의 아주 이제 핵심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교사의 표준적 행동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사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표준이 있다. 이 표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준에 대해서는 교육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사범학교 1학년 때 그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 것들한테 표준 하면서 표준을 가르쳐.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그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 거푸집 속에다가 넣어서 굳혀버리려고 그렇게 하던 옛날 제가 일을 지금 회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표준적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